역적의 씨를 남겨둘 수 없다. 알까지 모조리 없애라. 관군들이 들이닥치던 그날 밤 갓난아기 하나가 눈 덮인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얼어 죽어가던 그 아기를 누군가 발견했지요.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버려진 아기가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천재 의원이 될 줄은요.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아이를 목숨 걸고 지켜낸 가난한 두부집 할머니의 눈물겨운 사연. 구전서가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광주. 어느 마을에 박씨 성을 가진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작은 두부집을 운영하며 홀로 살아가는 65살 노인이었지요.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보내고 유일한 혈육이었던 딸마저 23세 난산으로 잃은 뒤로는 하루하루를 콩 갈고 두부 만드는 일로만 버텨왔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맷돌을 돌리고 해 질녘이면 남은 비지로 죽을 끓여 저녁을 때우는 그런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동짓달이 가까워오자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쉼 없이 쏟아져 내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날씨엔 길을 나서지 말라고 했지만 박 씨는 딸의 제삿날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아침 장사를 서둘러 마치고 딸이 좋아하던 순두부 한 사발을 이고 산을 올랐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쳐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지요. 무덤 앞에 재물을 차리고 절을 올리던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애야, 어미가 미안하다. 제사상도 변변찮구나. 내 좋아하던 순두부밖에 못 가져왔다. 오열하던 박 씨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분명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박 씨는 황급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에서 불과 15걸음 떨어진 곳, 작은 바위굴 안쪽에 핏덩이 하나가 떨고 있었지요. 붉은 비단 강보에 쌓인 아기는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담. 박 씨는 재빨리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솜저고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지요. 박 씨는 딸 무덤에 올렸던 따끈따끈한 순두부 사발을 가져와 아기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깐만 참거라. 할미가 살려줄 테니.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온 박 씨는 그날 밤부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박 씨는 이불 속에 누워있을 수가 없었지요. 아기가 숨을 쉬고는 있지만 너무나도 약하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제발 살아다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맷돌을 돌려 콩물을 쏘았습니다. 콩을 물에 불려 곱디곱게 갈아 자신의 입술에 대어 온도를 맞춘 뒤 깨끗한 무명천에 적시어 아기 입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렸지요. 나흘째 되는 날, 기적처럼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망울이 박 씨를 또렷하게 바라보았지요. 아기를 살려놓고 보니 박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붉은 비단 당보는 고운 명주였고 옥놀이개는 예사롭지 않았지요. 분명 양반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토록 귀한 아이가 눈 덮인 산속에 버려졌단 말입니까? 며칠 뒤 아기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자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박 씨는 가장 곱게 만든
연두부 한 모를 가지고 마을 어귀의 낡은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 제가 둥이를 하나 거뒀는데 두부값 대신 좋은 이름 하나만 지어 주십시오. 훈장은 두부를 맛있게 먹고 붓으로 종이에 글자를 써 주었습니다. 살생에 어질인을 써서 생인이라 하게 삶을 어질게 살라는 뜻일세 생인. 아이고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온 박 씨는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들었냐? 너의 이름이 생인이란다. 정성껏 지어받은 이름이니 이름처럼 귀하게 자라야 한다. 그날부터 박 씨의 두부 방앗간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생이는 4살이 되었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자마자 생이는 두부집 일을 거들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콩을 씻고 시루에 물을 부어 나르는 심부름만 했습니다. 그러다 6살이 되자 생이는 말을 또박또박하며 놀라운 재주를 보이기 시작했지요. 할머니, 오늘 콩 3되로 두부를 만들면 27모가 나와요. 어찌 그리 정확히 아느냐? 한 되에 9모씩 나오니까요. 3되면 9에 셋을 곱하면 되잖아요. 박 씨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셈을 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지요. 더 놀라운 건 생인의 눈썰미였습니다. 저분은 두부를 안 사실 거예요. 왜 그리 생각하느냐? 손톱 밑에 흙이 끼어 있어요. 농사 짓는 분인데 새벽부터 일하시느라 아침을 못 드신 거예요. 주머니도 홀쭉하고요. 그냥 구경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 양반은 두부집 앞을 한참 서성이다 지나쳐 갔습니다. 저 아주머니는 두부를 많이 사실 거예요. 어찌 아느냐? 치마에 기름이 튀었어요. 집에서 두부전을 부치다 두부가 모자란 거예요. 급하게 오셨어요. 과연 그 아주머니는 연두부 4모를 샀습니다. 박 씨는 생인의 영특함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똑똑한 아이는 제명에 못 산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생인의 재능은 단순한 셈이나 눈썰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자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지요. 생인이 박 씨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물을 마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 마을 우물 옆에 죽은 쥐가 떠 있었어요. 물이 썩은 거예요. 저 물 마시면 다 아파요. 박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생인의 말을 믿고 우물물 대신 개울물을 길어다 끓여 먹었습니다. 며칠 후 우물물을 마신 집들은 모두 역병에 걸렸지만 박 씨네만은 무사했지요. 생인은 아픈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한테 쑥을 다려 먹이면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어찌 그런 걸 아느냐? 몸에 열이 나면 땀을 내야 해요. 쑥을 다리면 땀이 나잖아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해요. 썩은 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니까요. 생인의 말대로 쑥을 다려 먹인 환자들이 하나둘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생인을 보러 두부집으로 몰려들었지요. 꼬마 의원님, 우리 아버지가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배 껍질을 말려서 다려 드세요. 기침이 멎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배앓이를 하는데요. 생강을 썰어 배 위에 올려두세요. 따뜻하게 하면 나아요. 생이는 그때마다 명쾌한 답을 내놓았고 두부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박 씨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눈에 띄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생인의 소문이 퍼진 지 몇 달 뒤, 군의 신임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두부집 앞 큰 길로 화려한 행렬이 지나갔지요. 호위 무사들이 위풍당당하게 걸었고, 가마 안에는 현감이 위엄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도 생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려 했지요. 그런데 생인만은 고개를 들고 가마꾼들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모퉁이를 돌려는 순간 생인이 튀어나갔습니다. 안 돼요. 멈추세요. 위험해요. 호위 무사들이 소리쳤지요. 이 무슨 버르장머리냐? 창을 든 무사가 생인을 위협하려 하자 박 씨가 기겁하며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현감이 가마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생인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쪽 가마꾼 아저씨가 왼쪽 다리를 절뚝거려요. 아까부터 계속 오른쪽으로 기울었어요. 저기 모퉁이 돌부리가 있는데 저대로 가시면 가마가 넘어져요. 현감이 내려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앞쪽 가마꾼의 발목이 삔 상태였고 가마 한쪽 축도 금이 가 있었습니다. 생인의 말대로 그냥 갔다면 큰 낙마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지요. 현감은 생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의 눈썰미가 매보다 날카롭구나. 내가 내 목숨을 구했다. 이 사건으로 생인은 현감의 목숨을 구한 똑똑한 아이로 명성이 군 밖까지 퍼졌습니다. 소문이 퍼질수록 박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인이 똑똑하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보다는 두려웠지요. 세상은 튀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박 씨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생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생인아, 할미 말 잘 들어야 한다네. 할머니 세상은 모난 돌을 가만두지 않는단다. 내가 똑똑한 건 할미가 제일 잘 알지 하지만 그걸 남들한테 보이면 안 된다.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내 앞에서만 똑똑하고 남들 앞에서는 바보가 되거라. 생인은 어린 나이였지만 할머니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 수 있었지요. 다음 날부터 생인은 콧물을 흘리며 바보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도 생인은 딴청만 피웠지요. 얼마 전까지 신동이라 불리던 아이가 갑자기 바보가 되었다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너무 똑똑하면 제명에 못 산다더니 귀신이 씌었다가 빠진 게 아닐까. 박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게 생인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생인에게는 어릴 때부터 간직해 온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박 씨가 산속에서 생인을 주었을 때 강보에 함께 들어있던 작은 옥놀이개였지요. 생인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장난감이었습니다. 옥놀이개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뒷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생인은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글씨가 무슨 뜻이에요? 박 씨는 그를 몰랐습니다. 평생 두부만 빚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생인을 위해 이웃 훈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인술제세라 쓰여 있구려. 어진 의술로 세상을 구한다는 뜻이요. 박 씨는 생인에게 그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어진 의술로 세상을 구한단다. 병든 백성을 살리라는 뜻이지. 생인은 그 말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6살 아이였지만 그 뜻을 이해하려 했었지요. 할머니, 그럼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게 제일 귀한 일이에요? 그렇단다. 생인은 두부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매일 두부를 사러 오는 사람들, 힘든 일을 하고 와서
두부 한 모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 그들 중에는 아픈 사람도 많았지요. 할머니는 매일 두부를 만들었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박 씨는 생인의 말에 웃었습니다. 이 녀석 두부 만드는 게 무슨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하지만 생인은 진지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옥놀이개를 꼭 쥐며 말했지요. 저도 할머니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아픈 데 없이 오래오래 살게 해주고 싶어요. 박 씨는 생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이런 생각을 하다니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요. 생인은 그날부터 옥놀이개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잠잘 때도 손에 쥐고 잤고 두부집 일을 도울 때도 목에 걸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옥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인술제세. 어진 의술로 세상을 구한다. 이 말은 훗날 생인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떠돌이 의원 하나가 두부집 평상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낡은 의서를 꺼내 한숨을 쉬며 들여다보았지요. 그 책에는 스승이 목숨 걸고 남긴 처방이 담겨 있었지만 마지막 장에는 핵심 처방 대신 붉은 낙인이 하나 찍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낙인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이 처방의 진위를 증명할 텐데 스승님의 인장을 잃어버렸으니 증명할 길이 없구나. 의원이 책을 들여다보는 동안 옆에서는 생인이 박 씨를 도와 순두부를 담고 있었습니다. 생인은 장난기가 발동했지요. 목에 건 옥놀이개를 물에 적신 두부천에 꾹꾹 눌렀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제 옥놀이개로 찍으니까 천에 매화꽃이 피었어요. 하얀 천 위에 매화 문양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쉬던 의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생인이 찍은 천 위에 매화 문양. 그것은 의원이 들고 있는 의서. 속에 붉은 낙인 자국과 똑같은 모양이었지요. 의원이 떨리는 손으로 의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생인의 옥놀이개에 붉은 인주를 묻혀 책의 빈 공간에 찍어보았지요. 기존에 찍혀 있던 낙인 옆에 찍으니 쌍둥이처럼 똑같은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의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옥놀이개가 그냥 장신구가 아니라 자네 아비의 인장이었구만. 옥놀이개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생인의 친부인 이의관이 사용하던 가문 고유의 인장이었던 것이지요. 의원은 생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바로 증거다. 이 옥놀이개를 가진 내가 바로 그분의 아들이구나. 의원은 박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가르치겠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말이오. 그날부터 의원은 두부집 뒤편 작은 방에 머물며 생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생인은 스승 앞에 단정히 앉아 의술을 배웠지요. 맥을 짚는 법을 배우고 약초의 성질들을 익혔습니다. 생인아, 너의 옥놀이개에 새겨진 글자를 읽어보거라. 생인은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인술제세 그 뜻을 알고 있지. 어진 의술로 세상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스승은 깊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너의 아버지께서 평생 믿으신 가르침이란다. 아버지께서는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으셨지. 권력자들의 비리를 고발하셨다가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신 게야. 생인은 옥놀이개를 꼭 쥐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나요? 그렇단다.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분이셨지. 천한 백성이든 귀한 양반이든 차별 없이 치료해 주셨어.
그래서 백성들이 성인처럼 모셨지. 생이는 스승의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새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생이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글도 제법 읽을 줄 알게 되었고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라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두부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최대감이었습니다. 민정시차를 핑계로 이 고을까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최대감 뒤로 호위무사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지요. 소문을 들었소. 이 두부집에 똑똑한 아이가 있다지. 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인을 숨기고 싶었지만 대감 앞에서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감은 두부집 안으로 들어와 생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압적인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물었지요. 내가 그 영특하다는 아이냐? 예, 대감. 나으리 생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8살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의젓했지요. 최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은 천한 두부집 아이인데 의술이 무엇인지 아느냐? 박 씨가 급히 나섰습니다. 대감 나으리, 아이가 철이 없어 아는 게 없사옵니다. 가만히 있거라. 아이에게 물었다. 최대감의 날카로운 시선이 생인에게 꽂혔습니다. 생인은 바보 흉내를 내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시킨 대로 남들 앞에서는 바보가 되어야 했지요. 하지만 최대감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그리고 스승에게 배운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생이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건 옥놀이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또랑또랑하게 대답했지요. 의술은 두부를 고르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최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두부를 만든다고? 예, 두부를 만들 때 콩물을 고르게 섞지 않으면 한쪽은 되고 한쪽은 무르잖아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 안의 기운이 고르지 않으면 병이 나는 거예요. 생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인술제세. 어진 의술로 세상을 구한다 배웠습니다. 그 순간 최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투, 그 사상, 그 표현 방식. 모두가 최대감이 역적으로 몰아 죽인 이의관과 똑같았기 때문이지요. 최대감의 머릿속에서 경종이 울렸습니다. 이의관은 평소에도 인술제세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신념 때문에 최대감의 비리를 고발했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 씨는 본능적으로 생인을 끌어안았지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잠시 생인을 노려보다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저 아이? 혹시 그 핏줄이 아닐까? 최대감은 생인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생인의 멱살을 움켜쥐었지요. 누구한테 그런 말을 배웠느냐? 박 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호위 무사가 박 씨를 막아섰습니다. 박 씨는 무사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지요. 아이를 놔주시옵소서, 제발. 하지만 최대감은 듣지 않았습니다. 생인을 흔들어대며 소리쳤지요. 대답해라. 누가 가르쳤느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생인의 목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옥놀이개였지요. 최대감의 눈이 그 놀이개에 꽂혔습니다. 순간 동작을 멈췄지요.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집어든 최대감은 햇빛에 비춰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매화 문양을 보는 순간 최대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없애버리려 했던 이의관의 인장이었습니다. 최대감이 역적으로 몰아죽인 그 의원의 가문 인장이었지요. 이것이 어찌. 최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최대감은 8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이의관을 역적으로 몰아죽이던 그날. 이의관에게는 갓난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영모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아이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최대감은 아이가 어딘가에서 죽었을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아이는 이의관의 사상을 품고 그의 인장을 지니고 그와 똑같은 말을 하는 이 아이는 이놈이 그 핏줄이구나. 최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살려두면 내 목을 조여오겠어. 최대감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아이가 자랐어. 진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복수를 하러 올 것이었지요. 그 전에 없애야 했습니다. 최대감은 옥놀이개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생인을 밀쳐냈지요. 생인은 바닥에 넘어지며 옥놀이개를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최대감은 아무렇지 않은 듯 두부집을 나섰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지요. 두부집 밖으로 나간 최대감은 호위 무사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없애라 흔적도 남기지 말고. 호위 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최대감의 행렬이 떠나고 난 뒤 두부집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박 씨는 부들부들 떨며 생인을 끌어안았지요. 생인도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위험이 닥쳐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날 밤 박 씨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부집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박 씨는 부엌에서 쓰던 식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생이는 할머니 옆에서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신경 쓰였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생인이 살짝 눈을 뜨자 박 씨의 모습이 촛불에 비춰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생인의 헌 집신을 깁고 있었지요. 집신은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고 바닥은 닳아서 구멍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늘을 움직이는 할머니의 굽은 등이 보였습니다. 평생 맷돌을 돌리느라 굽어진 허리였지요. 생이는 할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매일 차가운 콩물에 담그느라 갈라진 손, 뜨거운 가마솥을 만지느라 대어 굳은 살이 박힌 손. 생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지요. 생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지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할머니께 비단버선을 신겨드릴 거야. 생인이 조용히 움직이자 박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인아, 잠이 안 오느냐? 생인이 박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괜찮다, 할미가 지킨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게다. 너는 할미의 전부란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꼭 안고 밤을 새웠습니다. 밖에서는 이따금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생이는 평소처럼 두부집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눈은 쉬지 않고 주변을 살폈지요. 두부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골목 저쪽에서 서성이는 사내들,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점심때쯤, 생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하던 낯선 사내 셋이 두부집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두부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두부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생이는 그들의 신발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붉은 황토가 묻어있네. 광주마을 근처에는 붉은 황토가 없었습니다. 저 흙은 한양 북쪽 최대감의 별장 근처에서나 볼 수 있는 흙이었지요. 생이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사내들은 서로 눈짓과 손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자주 쳐다보았지요. 한 사내가 손가락을 하차 공중에 들어 올렸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는 동작이었지요. 다른 사내는 두부집 뒤편을 힐끔힐끔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보고 있어 생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밤 바람은 북서쪽에서 불어올 것이었습니다. 북서풍이 불면 두부집 뒤쪽에서 불을 지르면 앞쪽으로 빠르게 번질 것이고 생이는 사내들의 행동을 더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두부집 주변을 천천히 돌며 빗골목의 구조를 살피고 있었지요. 도망칠 길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지자 사내들은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생이는 알 수 있었지요. 그들이 밤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생이는 급히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큰일 났어요. 두부집 뒤편에서 의서를 읽고 있던 스승이 고개를 들었지요. 왜 그러느냐? 저 사람들을 보세요. 신발에 붉은 황토가 묻어 있어요. 최대감 별장 근처 흙이에요. 그리고 계속 바람 방향을 살피고 있어요. 스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생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북서풍이 불 때 저들이 불을 지르러 올 거예요. 두부집 뒤편 구조까지 다 살폈어요. 스승은 곧바로 박 씨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 생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짐을 챙겨야 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도망쳐야 해요. 뒷문 쪽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미리 뒷문 근처에 빠져나갈 곳을 만들어 놓겠다. 불이 나면 그리로 나가자. 그날 밤을 대비해 세 사람은 조용히 도망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작은 보따리에 담았고 스승은 뒷문에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조심스럽게 만들었지요. 생이는 옥놀이개와 의서를 품에 꼭 간직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저거리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렸지요. 밤이 깊어지자 북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생인의 예측대로였지요. 세 사람은 보따리를 챙겨 뒷문 근처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한밤중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최대감의 자객들이 두부집 뒤편으로 살금살금 다가왔지요. 그들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두부집 벽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타닥. 타닥 불꽃이 튀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왔지요. 북서풍이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이다. 스승의 속삭임에 세 사람은 뒷문 개구멍을 통해 기어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간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불길은 이미 두부집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박 씨가 발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두부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지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터전, 딸을 키운 그곳, 생인과 함께한 모든 추억이 제가 되어 가고 있었지요. 콩을 갈던 맷돌, 두부를 담던 시루,
생인이 처음 걸음마를 뗀 마당.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두부집 안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였지요. 목숨이 중합니다. 훗날을 도모해야 합니다. 스승이 박 씨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머금고 생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타는 두부집을 바라보았지요. 가자. 생이나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자객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놈들이 도망쳤다. 찾아라. 뒷문 쪽이다. 저쪽을 수색해라. 박 씨는 생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평생 맷돌 돌리던 그 악력으로 생인의 손을 꼭 쥐고 달렸지요.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리던 세 사람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왼쪽은 산으로 가는 길이었고 오른쪽은 강가로 가는 길이었지요. 박 씨가 왼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산 위로 가자. 숲에 숨으면 찾기 어려울 게다 하지만 생인이 박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생인은 잠시 두 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지만 숨을 곳이 많아 보였지요. 하지만 생인의 머릿속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산으로 갈 거라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산길에 매복하고 있을 거예요.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다. 도망치는 사람은 대개 산으로 가기 마련이지. 생인이 오른쪽 길을 가리켰습니다. 갈대밭으로 가야 해요. 갈대가 사람 키보다 높았어. 그 안에 숨으면 찾을 수 없어요. 게다가 강물 소리가 발소리를 덮어줄 거예요. 박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단가는 탁 트여 있지 않느냐? 달빛에 우리 모습이 보일 텐데. 생인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밤은 구름이 두껍게 끼었어요. 달빛이 약해서서 오히려 우리를 숨기기 좋아요. 그리고 강가는 안개가 자주 껴요. 스승이 생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역시 영특하구나 그래. 내 판단을 믿겠다. 세 사람은 생인의 판단을 믿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뒤쪽 산길에서 횃불빛이 보였습니다. 자객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지요. 저기 있을 게다. 산을 샅샅이 뒤져라. 나무 뒤, 바위 틈 모두 확인해라. 생인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1차 포위망을 무사히 빠져나온 것이지요. 세 사람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생인의 말대로 강물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주변을 뿌옇게 감싸고 있었지요. 저기 갈대밭이 보여요. 어서 숨어요. 세 사람은 갈대밭 속으로 몸을 숨기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갈대는 사람 키의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 웅크리고 앉으니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요. 멀리서 자객들이 산을 수색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생이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음 행동을 생각했습니다. 갈대밭을 빠져나와 강둑을 따라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인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생이는 비명을 삼키며 발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발목이 심하게 삐었는지 일어서려 하자 통증이 엄습했지요. 박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생인의 발목은 이미 퉁퉁 부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쪽이다. 강가를 수색하라. 자객들이 산에서 내려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생이는 일어서려 했지만 발목에 체중이 실리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지요. 박 씨가 생인 앞에 등을 돌리며 앉았습니다. 어서 올라타거라 할머니. 저 너무 무거워요. 생이는 이제 8살이었습니다. 갓난아기 때처럼 가볍지 않았지요. 저 때문에 할머니까지 죽으면 안 돼요 하지만 박 씨는 생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섰지요. 내 맷돌 돌리던 팔이 어디 가겠냐. 너 하나쯤은 깃털이다. 박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65이 넘은 노인의 몸으로 다 큰 아이를 업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요. 무릎이 후들거렸고 등은 불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 내려놓으세요. 생인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숨조차 남아 있지 않았지요. 박 씨의 머릿속에는 죽은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난산으로 죽어가던 딸을 살리지 못했던 그날. 딸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통곡하던 그날 이번에는 지킨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는다. 박 씨는 지늘길을 걸었습니다. 발이 지늘게 빠질 때마다 온몸에 힘을 다해 발을 빼냈지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죽은 딸을 생각하며 초인적인 힘을 냈습니다. 뒤에서 자객들의 외침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인을 업은 채 어둠 속을 걸어갔지요. 박 씨가 생인을 업고 간신히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스승이 미리 와서 배 한 척을 준비해 두고 있었지요. 하지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대감의 자객들이 곧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어서 타시오 스승이. 박 씨와 생인을 배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배에 오르지 않았지요. 대신 품에서 작은 손칼을 꺼내 나루터에 묶여있던 다른 배들의 밧줄을 재빠르게 끊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뭐 하시는 거예요? 스승은 대답 대신 자신의 갓과 두루마기를 벗어 반대편 갈대 숲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바로 그때 자객들이 나루터에 도착했지요. 저기다. 저 갈대밭으로 도망쳤다. 자객들이 갈대숲 쪽으로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밧줄이 끊긴 배들은 물살에 떠내려가기 시작했고 자객들은 배를 잡으려 우왕좌왕했지요. 박 씨가 외쳤습니다. 스승님도 타시오. 하지만 스승은 배를 강으로 힘껏 밀어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미끼가 되어 놈들을 따돌리겠소. 걱정 마시오. 내 몸 하나 숨길 곳은 많으니. 배가 물살을 타고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봅시다. 스승의 외침이 강물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짙은 밤안개가 강을 뒤덮었고 박 씨와 생인을 태운 배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지요. 스승은 혼란을 틈타 유유히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생인은 안개 속에서 스승이 있던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꼭 살아 계세요. 나룻배는 안개를 뚫고 강 건너편에 무사히 닿았습니다. 박 씨와 생이는 배에서 내렸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요. 두부집도 불탔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최대감의 추격은 계속될 것이었고 조선팔도 어디든 그의 손길이 미칠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가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생이는 다친 발목 때문에 절뚝거렸고 박 씨는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지요. 해가 뜨자 강가에 피난민 무리가 보였습니다. 짐을 잔뜩 진 사람들, 아이를 업은 여인들,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이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지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박 씨가 한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홍수가 났어. 마을이 통째로 떠내려갔습니다. 집도 잃고 먹을 것도 없었어. 임금님께 구호를 받으러 가는 중이지요. 임금님이요. 생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금님께서 근처 행궁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행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하루 길거리에 있다지요. 우리도 그리로 가는 중입니다. 피난민들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 씨와 생이는 그 자리에 섰어. 한참을 생각에 잠겼지요. 생이나. 우리도 저들을 따라가 볼까? 하지만 생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놀이개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생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숨어 산다면 평생 숨어 살아야 했지요. 최대감은 조선 팔도 어디든 손을 뻗칠 수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생이는 품속에서 의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였지요. 그리고 스승님이 8년 동안 지켜온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진실을 밝혀야 해. 생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할머니, 이제 도망 안 가요.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생이는 옥놀이개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평생 도망치며 살 수는 없어요. 옥놀이개에 쓰여 있잖아요. 어진 의술로 세상을 구한다고. 제가 의술을 익혀 백성을 살리면 임금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박 씨는 생인의 눈을 보았습니다. 8살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단호하고 결연했지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행궁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해질 무렵 행궁이 보였습니다. 품속에는 아버지의 옥놀이개와 의서가 있었고 가슴 속에는 인술제세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생이는 행궁 정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요. 이제 시작이다. 생이는 문지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임금님을 뵙고 싶습니다. 문지기가 코웃음을 쳤지요. 어린 것이 무슨 헛소리냐? 썩 물러가거라 하지만 생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걸려있는 징을 보았지요. 격쟁의 징이었습니다.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징을 쳐서 임금의 행차를 멈추는 것이었지요. 생이는 징체를 들었습니다. 땡, 땡, 땡. 징소리가 행궁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놈, 감히. 문지기들이 달려들었지만 생이는 계속 징을 쳤지요. 행궁 안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격쟁의 징소리에 임금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지요. 얼마 후 행궁 문이 열리며 임금의 행차가 나왔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생인을 에워쌌지만 임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일로 격쟁을 울렸느냐? 바로 그때 행궁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왔습니다. 최대감이었습니다. 최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아이가 임금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당장 베어야 합니다. 저놈은 역적 이의관의 자식이옵니다. 하지만 임금은 생인의 눈을 보았습니다. 8살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결연했지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어보겠노라. 전하, 안 되옵니다. 최대감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임금은 손을 저었습니다. 짐이 직접 판단하겠노라, 아이야. 무슨 일이냐? 생이는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의서를 꺼내 들었지요. 이것은 저희 아버지 이의관께서 남기신 의서이옵니다. 최대감의 비리가 모두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최대감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거짓이옵니다. 조작된 가짜 책이옵니다. 저런 것을 어찌 믿으시렵니까? 임금이 의서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는 이름이 없고 낙인만 찍혀 있었지요. 이것이 진짜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생인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책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사옵니다. 생인은 옥놀이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붉은 인주를 묻혔지요. 조심스럽게 의서의 빈 공간에 옥놀이개를 꾹 눌러 찍었습니다. 선명한 매화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책에 원래 찍혀 있던 빗발엔 낙인 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했지요.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낙인이 똑같사옵니다. 저것이 이의관의 인장이옵니다. 임금도 놀란 표정으로 두 낙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크기도 무늬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지요. 생인은 이어서 장부를 펼쳤습니다. 최대감은 5년간 구휼 및 3만 석을 빼돌려 싸웁니다. 생인은 복잡한 숫자들을 암산으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의 구휼미는 8,000석이 들어와야 하나 5,000석만 창고에 들어가 싸웁니다. 차이는 3,000석이 옵니다. 둘째 해에는 1만 석이 들어와야 하나 4,000석만 기록되어 싸웁니다. 차이는 6,000석이 옵니다. 생인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며 말했습니다. 5년간 합하면 3만 석이 옵니다. 여기 기록된 구휼미와 실제 창고에 들어간 구휼미의 차이가 정확히 일치하옵니다. 임금은 아이의 천재성에 감탄했습니다. 8살 아이가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머릿속으로 해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놀랍구나. 어린 나이에 최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대감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물증도 있고 생인의 논리도 명확했지요. 하지만 최대감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옵니다. 최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낙인은 훔친 것이고 장부는 아이의 억지일 뿐이옵니다. 8살짜리 아이의 말을 어찌 믿으시렵니까? 임금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렇다면 최대감, 내가 결백하다는 증거를 대어라. 소인은 평생 충성을 다했사옵니다. 이 아이는 역적의 자식으로 저를 모함하려는 것이옵니다. 최대감이 땅을 치며 울부짖었지요. 증인을 대시오. 증인도 없이 어찌 사람을 죄인으로 몰 수 있사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 산 증인이 있다. 우렁찬 목소리가 어전을 울렸습니다. 한 의원이 당당한 걸음으로 어전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생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스승님이었습니다. 나루터에서 헤어진 뒤 한양으로 왔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최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이놈이 어찌. 스승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은 이의관의 벗이었사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사옵니다. 스승은 차분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감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대의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증거를 대라. 스승이 품에서 낡은 서찰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의관께서 소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옵니다. 임금이 서찰을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물증, 논리, 증인,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최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지요. 임금이 엄중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최대감을 파직하고 유배형에 처하라. 빼돌린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그리고 임금이 생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의관의 가문은 복권하라.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인 죄로다. 생인은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박 씨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지요. 며칠 뒤 생인의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명문가로 돌아가자꾸나. 친척들은 화려한 비단옷을 내밀었습니다. 생인은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참으며 생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가거라. 생인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을 가야 한다. 하지만 생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저의 진짜 가족이에요. 친척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넌 명문가의 후손이다. 천한 두부집 할미와 살 수는 없다. 생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천하다고요? 이 할머니가 눈 덮인 산속에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불타는 집에서 저를 업고 도망쳐 주셨어요. 자객들에게 쫓기면서도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게 천한 거예요? 좌중이 숙연해졌습니다. 생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의술을 배워 백성을 살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입니다. 임금이 생인의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어린 나이에 은혜를 아는 아이로다. 짐이 직접 너의 의술, 공부를 후원하겠노라. 그날부터 생인은 궁중 의원들에게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에게는 새 집이 하사되었지요. 마포나루터의 예전보다 더 크고 번듯한 두부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마포나루터에는 다시 지어진 박 씨의 두부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크고 번듯해진 두부집이었지요.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 냄새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관복을 입은 청년 하나가 두부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임금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어이가 된 생인이었습니다. 이제 20이 된 생인은 조선 제1의 명의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지요. 두부집 안에서는 늙은 박 씨가 여전히 두부를 빚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지만 두부를 만드는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능숙했지요. 할머니. 생인의 목소리에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생인이 박 씨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생인은 두부집 안으로 들어와 박 씨에게 큰 절을 올렸지요. 박 씨가 생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생인은 방금 찐 따끈한 연두부를 한 조각 집어들었습니다. 어릴 적 산속에서 자신을 살린 바로 그 두부였지요. 한 입 베어 물자 익숙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할머니 두부가 제일 맛있습니다. 박 씨가 생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생인은 품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운 비단 버선 한 켤레가 들어 있었지요. 할머니. 이거 신으세요. 제가 어릴 때 다짐했던 거 기억하세요? 할머니께 비단 버선을 신겨드리겠다고.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눈보라치던 그날. 솜저고리를 벗어 저를 감싸주셨고 따뜻한 두부로 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생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객들이 쫓아올 때도 할머니는 저를 업어주셨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박 씨가 생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다. 생인아, 내가 있어서 할미가 살았다. 죽은 딸을 잃고 혼자 남았을 때 할미는 살아갈 이유가 없었단다. 그런데 내가 왔지. 내가 할미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두부집 한쪽에서는 스승이 흐뭇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승도 이제 궁중에서 생인과 함께 일하고 있었지요. 생인과 박 씨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심어진 매화나무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생인이 어릴 적 심은 나무였지요. 생인은 옥놀이개를 꺼내 햇빛에 비춰 보았습니다. 놀이개 뒷면의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지요. 생인은 어진 의술로 세상을 구한다는 그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된 뒤에도 백성을 위하는 의술을 펼쳤고 아픈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섰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활짝 웃었습니다. 세상에는 피로 맺어진 가족도 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인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생인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진정한 사랑은 피가 아니라 헌신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눈 덮인 산속에서 버려진 아기를 주워 목숨 걸고 키운 두부집 할머니,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조선 제일의 명의가 된 아이, 이것이 바로 인술제세, 어진 의술로 세상을 구한다는 말의 참뜻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켜낸 두부집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갚아낸 생인의 효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신 분 계신가요? 저도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분들께 따뜻한 안부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